정리가 되셨나요? 해답! 혹시 여기 파란불 들어왔어, 얘들아? 안 들어왔어? 아,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얘기 좀 해줘.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즐거운 고전문학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문학 중에서도 시가부터 해볼게요. 아시겠지요? 우리 이미 송민국에서 살짝 고전시가 맛 봤어, 안 봤어? 맛 봤죠? 오늘은 우리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 갈래별 특징 준비됐나요? 네. 자, 고전시에다가 이 고전이래, 죄송해요. 고대 국가에서는 주로 고대 가요가 쓰여졌었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표적인 작품 3가지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이 고대 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로 불려지는 작품이죠. 바로 공무도화가 그리고 내신 수능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읍사. 그리고 고구려 이대왕이었었던 유리왕이 썼던 시 황조가 가장 대표적인 이 고대 가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고대 국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요식이란 말이야, 얘들아.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이 뭐였었어? 통일 신라요. 맞아요, 얘들아. 신라야, 신라. 자, 이 신라 시대에는 주로 향가가 유행을 하고 쓰이게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라 다음이 무슨 시기야? 고려죠, 고려. 우와, 마치 여러분들 누가 보면 한국사 안 배운 친구들인 줄 알겠어요. 다 한국사를 배운 망포 중 3명, 잠원 중 1명인데. 자, 고려. 고려는 고려가요. 또는 이제 고려소교, 고소교라고도 이제 불리죠. 고려소교. 또 고려 다음이 어디야? 고려 다음. 그렇지? 조선. 조선에는요, 시조와 가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송민국 배웠을 때 이야기했는데, 고전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죠? 맞아요. 밑에 뭐 써있죠? 맞아요. 작가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랬죠, 얘들아. 자, 고전 문학을 쓰는 계층이 주로 누구일지를 생각하면 돼. 주로 누가 쓸 것 같아? 주로 누가 쓸 것 같아? 주로 누가 쓸 것 같아? 높으신 분, 지배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일단 이 시가라는 거, 이 시조라는 것 자체가 노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로 굳혀지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노래나 다 기록하지는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궁중에서 불려졌었던 노래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라는 것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한자도 알아야 되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글도 알아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아는 계층들, 여기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 중에서 글을 그렇게 잘 아는 백성들은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층들이 거의 썼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민들은 아예 쓰지 않았냐? 아니에요. 평민들도 씁니다. 다만 평민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평민들은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뜻이죠. 선생님, 그럼 이름 있으면 무조건 다 양반이네요?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야. 왜? 평민 출신의 기녀들도 있단 말이지. 그치? 이 기녀들은 이름을 쓴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녀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배경 지식이 된다. 자, 그래서 기녀 누구 있어요? 황진이, 그리고 개랑, 그리고 또 홍랑, 응? 이화우는 모르는구나 너네 다. 그리고 또 한우. 요 기녀들의 이름을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배층과 평민들이 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얘들아, 고려시대 조선 봐봐.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고려시대 918년에 건국되죠. 그리고 조선은 1894년, 아까 이야기했었던 개화기를 마지막으로 끊는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조선 건국 1392년. 자, 요거 고려 건국이고, 조선 건국이고, 조선이 끝나는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개화기로 본다. 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어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잖아, 얘들아. 그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고려에서 조선이 된 거니까, 고려 사람들이 싹 죽고 조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니지. 고려의 사람들이 조선까지 가는 거지.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 되냐? 고려 말기에 지배층이었었던 세력들이 조선 전기에도 똑같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건데, 이 고려 말 지배계층들 누구였어요? 공민왕 때 등용됐었던? 아주 좋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신흥사대부들이었었죠. 그쵸? 이 신흥사대부들, 우리가 신진사대부들로 알고 있는 이 선비들 있죠.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조선의 지배계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가 흔히 이들이 고착화되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주로 시조를 쓰는 이들 누구신가? 누구야? 평시조 누가 써? 양반들이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조선의 지배계층은 양반, 즉 유학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고려는 선생님 지배계층이 누구예요? 고려는 지배계층이 사실 시대별로 조금씩 다 달라졌었어. 맨 처음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제 유입됐었던 호족 세력들, 지방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를 자처하면서 지방에 대한 이제 통솔권을 이야기했었던 호족 세력들, 그 다음에는 그 호족이 계속해서 같은 관직을 차지하는 거야.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이들 뭐라 그래요? 문벌귀족.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은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가지고 무신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원간섭기였었기 때문에 건문세족들, 친원파 세력들, 건문세족들이 이제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말은 즉슨 고려를 지배하는 귀족 계층들이 계속 달라지네. 고려는 귀족 사회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돼. 신라시대에 이 향과? 그럼 신라시대 지배층을 알아야 되는데 신라시대의 지배층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신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떠오르시나요? 신라 하면 떠오르는 도시. 떠오르는 지역. 야마모토 가이에상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나카무라 하린상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무라카미 우석상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사쿠라 예린상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경주죠, 경주. 그쵸? 경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문화유산 뭐 있어요? 그렇지, 불국사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자, 불국사 뭐 하는 데야? 절이잖아요. 그쵸? 그 말은 즉슨 신라의 국교는 뭐야? 불교! 맞아. 신라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의 사람들, 승려들이 사회적 지배계층이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 해골물 들어봤었죠? 그 원효대사나 아니면은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갔었던 의상대사들도 다 이제 승려들 사회적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승려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가층으로는
실제로 작품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서도, 작가이기도 했지만서도 예찬의 대상도 됐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됐었던 이들 누구예요? 화랑입니다. 화랑. 화랑은요, 청소년 단체인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가입할 수 있는 RCY 아니면 걸스카우트, 컵스카우트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화랑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남자여야 돼요. 지금 우리 새 친구들은 못하죠. 그쵸? 남자여야 되고요. 청소년이어야 돼요. 잘생겨야 되고요. 집안이 잘 살아야 되고요. 똑똑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심성도 좋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나라에 대한 충성까지 뛰어나야 돼요. 야,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 그치? 그런 이 청소년들을 화랑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화랑이 작품을 쓰기도 했지만서도 이 화랑들이 예찬의 대상으로서 작품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땡땡사라고 하는 이름의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유의해야 할 점 뭐 아니다? 정읍사는 아니야. 향가가 아니야. 자, 그리고 화랑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봤을 때 뭐 화랑 땡땡 이런 식으로 작가의 이름이 화랑 땡땡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랑 자체를 예찬하는 향가에서는 제목 자체가 화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표기가 되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눠. 한자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무슨 시라 그래요? 맞아요. 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자를 쓰기는 써요. 쓰기는 하는데 막상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라는 건 읽어보면은 우리말이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향찰표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향찰표기로 쓴 시가 바로 향가. 향찰표기로 이렇게 부른 노래가 향가가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은요. 구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자, 아까 고대가요는 몇 줄이라 그랬었죠? 4줄이라 그랬었지. 자, 신라시대 때도 그래서 고대가요에서 이렇게 조금씩 전래가 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4구체였었단 말이야, 얘들아. 4구체였다가 점점점 길어져 8구체가 되다가 이제 10구체가 돼. 선생님, 이 구체라는 게 대체 뭐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줄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내신에서 만약에 이 신라의 구체가 나온다고 하면은 몇 구체짜리 향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구체짜리 향가가 나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숙제 내준다 그래. 야,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 중에서 하나 골라봐. 그럼 여러분들 몇 구체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짧은 게 최고야, 4구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4구체 향가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길면 길수록 더 정제되어 있어. 정제됐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길면 길수록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야. 길면 길수록 더 발달된 구체예요. 그래서 이 10구체 향가를 우리가 산해가 발달하고 정제된 이 향가라고 해가지고 산해가라고 부르는데, 19체 향가에서는 지켜야 되는 약속이 2개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사실 내용이 구성된 걸로는 내용 구성상 3단 구성이어야 돼. 3단 구성이어야 돼. 그래서 3단 구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 시조에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구성은 3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10줄 한번 그어볼게. 하나, 둘, 셋. 여러분들도 그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꽤 선을 잘 그을지도. 찾았다. 나의 장기. 자, 이렇게 10줄을 그어보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19체 향가인데, 19체 향가가 예를 들면은 초장이 이제 처음이 4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이 4줄일 수도 있고, 마지막은 근데 꼭 정해져 있어. 마지막은 꼭 몇 줄이어야 돼? 2줄. 요걸 우리가 낙구라고 이야기를 해.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를걸? 봐봐. 3, 5.
2의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5, 3, 2의 구성이 될 수도 있으며, 4, 4, 2의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구체는 어디라고? 몇 구체가 변함이 없어, 얘들아? 이 구체가 변함이 없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낙구는 항상 두 줄로 우리가 딱 정해 놓는다. 아시겠죠? 뭐, 4, 4, 2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니면 3, 5, 2, 5, 3, 2 다 좋은데 마지막 2는 꼭 정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 산해가에서 꼭 19체 향가에서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낙구 첫 머리에 반드시 이것이 쓰여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요, 선생님? 낙구 제일 첫머리가? 낙구니까 여기지. 여기에서 이제 뭐가 쓰여야 된다는 거야? 감탄사라는 친구가 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감탄사가 왜 쓰여요? 여러분들 시상전개 방식 배웠을 때 아마 다른 선생님이랑 배웠을 텐데 나랑은 안 배웠을 텐데, 자, 시상전개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끝이 나게 되면은요, 시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집약되거나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상이 집약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향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향가의 특징이 있잖아. 어디로까지 전개가 되냐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대체 어떤 부분이요? 자, 시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옮겨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기 옆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선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조랑 가사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사실 조선시대 때 처음 나온 거는 아니었어.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쓰이게 됐냐? 고려 중기에 처음으로 쓰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활발하게 쓰여지고 유행했던 시기는 언제가 된다? 조선시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시조는 얘들아 평시조가 있다? 평시조? 이 평시조는 완전 양반 거. 알겠지? 완전 양반 거야. 양반들이 쓰는 거거든? 양반들이 약간 좀 느낌이 어때요? 항상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되게 뭔가 틀에 딱 박혀있는 정형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맞아. 이 평시조가 형식이 완전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잘 봐봐. 여기에서 3, 요거 잘 봐. 3, 그리고 5, 4, 3 해가지고 여기는 뭐 글자수 당연히 변동할 수 있겠는데, 야, 요거 보면은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가지고 초중, 종장, 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요건 글자수를 쓴 건데 선생님이 글자수를 우리가 이 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수율이라고 부르죠. 음수율이 3, 4, 3, 4, 3, 4, 3, 4, 3, 5, 4, 3. 조금 조율이 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3, 4, 3, 4? 선생님,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끊어놓은 거야. 구를 끊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구, 두 구, 세 구, 네 구, 다섯 구, 여섯 구. 그럼 이거 몇 구야? 총 6구. 3장 6구, 글자 수는 45자 내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평시조에서 꼭 지켜야 되는 약속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3, 4조에 혹은 4, 4조에 글자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